오헨리 작가 단편소설 제목 봄의 일품요리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짧은 이야기 속에 삶의 진실과 반전을 담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작가 오헨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중 하나입니다. 배경은 20세기 초반에 분주하고 거대한 도시 뉴욕입니다. 당시 뉴욕은 수많은 기회와 동시에 차가운 고립감이 공존하던 장소였습니다. 작가는 이 거대한 도시의 톱니바퀴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타자기를 도구 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여성을 통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소박한 꿈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 소설을 감상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계절이 주는 상징성과 기계적인 일상이 어떻게 인간적인 감정과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달력이라는 인위적인 도구가 알려주는 봄과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제 계절 사이의 괴리, 그리고 차가운 철제자판을 두드리는 무미건조한 노동이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작가 특유의 재치 있는 묘사와 유머러스한 문체 뒤에 숨겨진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느끼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삶에 우연히 겹쳐 필연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쓰지 말 것. 이보다 더 형편없는 도입부는 상상하기 어렵다. 상상력이라고는 없고 밋밋하고 메마르고 자칫하면 알맹이 없는 헛바람으로 그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본래 이야기의 첫머리를 장식했어야 할 다음 문장이 너무도 터무니없고 황당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독자 앞에 들이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런은 메뉴판을 보며 울고 있었다. 뉴욕의 아가씨가 메뉴카드 위에 눈물을 떨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짐작해 보자면 바닷가재가 다 떨어졌거나 사순절 동안 아이스크림을 끊기로 맹세했거나 양파를 주문했거나 아니면 해킷의 마티네 공연을 보고 막 나오는 길이거나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가설이 다 틀렸으니 부디 악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 세상은 한 마리 굴이고 자신은 칼로 그 굴을 열어보이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큰 갈채를 받았다. 칼로 굴을 까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타자기로 이 지구라는 조개를 까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까낸 굴 한 다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의향이 있는가? 세런은 어쭙자는 무기로 그럭저럭 껍질을 벌려 그 안에 든 차갑고 미끄덕거리는 세계를 살짝 갉아먹을 정도는 되었다. 그녀는 속기에 관해서라면 비즈니스 스쿨을 갓 졸업하고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채 떠밀려 나온 속기과 출신 이상으로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속기를 못하는 그녀로서는 사무직이라는 빛나는 별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타자수로 잡다한 필사일을 닥치는 대로 받아가며 살고 있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러가 거둔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성과는 슐렌버그 가정식 식당과 맺은 거래였다. 그 식당은 세러가 새빵을 얻어 살고 있는 낡은 빨간 벽돌집 바로 옆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러는 슐렌버그 식당에서 40센트짜리 5코스 정식을 먹고 나오면서 메뉴판 한 장을 가지고 나왔다. 정식이라야. 색깔 있는 신사머리에 야구공 5개를 던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차려져 나오는 그런 식사였지만 말이다. 메뉴판은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글씨로 적혀 있었고 차림 순서가 어찌나 뒤죽박죽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쑤시개와 라이스 푸딩으로 식사를 시작해 수프와 그날의 요일로 끝내게 될 판이었다. 이튿날 세러는 슐렌버그에게 단정한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메뉴가 아름답게 타이핑되어 있고 음식들이 오르데브르부터 외투와 우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까지 알맞은 항목 아래에 먹음직스럽게 정렬되어 있었다. 슐렌버그는 그 자리에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다시피 감격했다.
세러는 자리를 뜨기 전에 그의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냈다. 세러는 식당의 21개 테이블에 비치할 메뉴판을 타이핑해 주기로 했다. 매일 저녁 식사용으로 새 메뉴판을 만들고 음식이 바뀌거나 깔끔하게 갈아야 할 때마다 아침과 점심 메뉴판도 새로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 대가로 슐렌버그는 하루 3끼를 종업원, 가능하면 굽실거리는 종업원을 시켜 세로의 새방으로 보내주고 매일 오후마다 다음날 슐렌버그 손님들에게 운명이 어떤 음식을 베풀어 줄지 연필로 적은 조안을 세로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다. 이 합의로 양쪽 모두 만족스러웠다. 슐렌버그의 단골들은 이제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무슨 이름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쏭달쏭할 때가 많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세러는 춥고 음울한 겨울 동안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녀에게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이 거짓말을 했다. 봄이 왔다고 한 것이다. 봄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 1월의 얼어붙은 눈은 여전히 무쇠처럼 단단하게 거리에 깔려 있었다. 손풍금은 여전히 12월의 활기와 표정으로 그 옛날 아름다운 여름날에를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부활절 옷을 사려고 30일짜리 어음을 끊기 시작했다. 건물 관리인들은 스팀을 잠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도시가 아직 겨울의 소나기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뜻이다. 어느 오후, 세러는 자신의 우아한 셋방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난방 완비, 깔끔한 청결 상태, 각종 편의시설,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라는 그 셋방에서 말이다. 그날 세러에게는 슐렌버그의 메뉴카드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세러는 삐걱거리는 버드나무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벽에 걸린 달력이 세러에게 자꾸만 외쳐댔다. 봄이 왔어요. 세러, 봄이 왔다니까요. 나를 좀 봐요. 세러, 내 숫자가 다 말해주잖아요. 세러 자신도 몸매가 참 곱지요. 봄날에 어울리는 멋진 몸매.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러의 방은 집 뒤쪽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옆거리에 있는 상자 공장의 창문 하나 없는 뒷벽 돌담만 보였다. 그러나 그 벽은 그녀에게 가장 투명한 수정처럼 비쳐 세러의 눈은 벚나무와 느릅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산딸기 덤불과 체로키 장미가 가장자리를 두른 어느 풀숲 오솔길을 더듬고 있었다. 봄의 진짜 전령들은 너무도 미묘해서 보통 사람의 눈과 귀로는 알아채기가 어렵다. 어떤 이들은 노란 크로커스 꽃이며 숲을 별처럼 수놓는 산딸나무, 파랑새의 노랫소리, 심지어는 메밀과 굴이 작별 인사로 건네는 악수처럼 노골적인 신호가 있어야만 비로소 초록옷의 여인을 무딘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늙은 돼지가 가장 아끼는 자식들에게는 그의 가장 어린 신부로부터 직접 달콤한 메시지가 곧장 날아든다. 너희가 원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이붓자식 취급은 받지 않으리라고 말이다. 지난 여름, 세러는 시골에 갔다가 한 농부와 사랑에 빠졌다. 이야기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과거를 회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형편없는 기법이고 흥미를 떨어뜨린다.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러는 써니브룩 농장에서 2주를 머물렀다. 거기서 늙은 프랭클린 농부의 아들 월터를 사랑하게 되었다. 농부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풀밭으로 내쫓기는데 그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젊은 월터 프랭클린은 현대적인 농업가였다. 그의 외양간에는 전화기가 있었고 내년에 캐나다에서 거둘밀 수확량이 금음달 아래 심은 감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줄도 알았다. 바로 이 그늘지고 산딸기 덤불이 우거진 오솔길에서 월터는 세러에게 구애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 둘은 함께 앉아
그녀의 머리에 씌울 민들레꽃 화관을 엮었다. 그는 그녀의 갈색 머릿결에 어우러진 노란 꽃의 자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세로는 그 화관을 그대로 머리에 얹은 채 지프로 만든 세일러 모자를 손에 들고 흔들며 집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 봄의 첫 기색이 비치는 바로 그날에 라고 월터는 말했다. 그렇게 세러는 도시로 돌아와 타자기를 두드리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행복했던 그날의 환상은 흩어졌다. 종업원이 슐렌버그 영감의 모난 글씨로 적힌 가정식 식당의 다음날 메뉴 초안을 가져온 것이다. 세러는 타자기 앞에 앉아 카드 한 장을 롤러 사이에 끼웠다. 그녀는 손이 빠른 일꾼이었다. 보통 1시간 반이면 21장의 메뉴 카드를 다 작성해 둘 수 있었다. 그날따라 메뉴의 변화가 평소보다 많았다. 수프는 더 가벼워졌고, 돼지고기는 메인 코스에서 빠진 대신 구이 항목 중 러시아 순무와 어울리는 자리에만 살짝 등장했다. 메뉴 전체에 봄의 우아한 정취가 감돌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르러가는 언덕에서 깡충깡충 뛰놀던 어린 양은 그 깡충거림을 추모하는 소스와 함께 식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굴의 노래는 아직 끊기진 않았으나 사랑스러운 디미누엔도로 잦아들고 있었다. 프라이팬은 자비로운 석쇠의 살창 뒤에 한가로이 매달려 있는 듯했다. 파이 목록은 늘어났고 묵직한 푸딩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옷자락을 두른 소시지는 메밀과 달콤하지만 곧 사라질 운명인 메이플과 함께 상냥한 죽음의 노래 속에 가까스로 그 모습을 드리우고 있었다. 세러의 손가락은 여름 시냇물 위를 떠도는 깔따구처럼 춤을 추었다. 그녀는 코스를 따라 차근차근 작업해 내려가며 각 항목을 그 길이에 맞게 정확한 눈썰미로 자리 잡았다. 후식 바로 위에는 채소 항목이 자리 잡았다. 당근과 완두콩, 토스트 위에 아스파라거스, 늘 빠지지 않는 토마토와 옥수수와 서코테시, 리마콩, 양배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로는 메뉴판을 보며 울고 있었다. 어떤 신성한 절망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눈물이 그녀의 가슴을 차오르더니 두 눈에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의 머리는 자그마한 타자기 받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고 자판은 그녀의 축축한 흐느낌에 마른 반주를 댕강댕강 두드려댔다. 월터에게서 편지가 안 온 지 2주째였고 메뉴판의 다음 항목이 다름 아닌 민들레. 어떤 식으로든 달걀을 곁들인 민들레였기 때문이다. 달걀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었다. 문제는 민들레. 그 노란 꽃송이로 월터가 그녀에게 사랑의 여왕이자 미래의 신부라는 관을 씌워주었던 그 민들레. 봄의 전령 민들레. 그녀가 누렸던 가장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슬픔 위에 또 슬픔의 관을 씌우는 그 민들레였다. 부인, 한번 이런 시험을 견뎌보시고도 웃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웃어보시라. 당신이 마음을 허락하던 그 밤에 퍼시가 가져다준 마레샬 니엘 장미들이 슐렌버그 식당의 정식 자리에서 프렌치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당신 눈앞에 나오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사랑의 정표가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는 모습을 줄리엣이 보았더라면 그녀는 친절한 약사의 망각의 약초를 더 일찍 찾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봄이라는 마녀는 또 어찌나 신묘한가. 돌과 쇠로 된 거대한 차가운 도시에 한 통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했다. 그 전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라곤. 거친 초록색 옷을 걸치고 수수한 분위기를 풍기는 들판의 작고 강인한 심부름꾼밖에 없었다. 이자 프랑스 요리사들이 사자의 이빨, 즉 당드리옹이라 부르는 이 민들레야말로 진정한 운명의 용병이다. 꽃을 피우면 숙녀의 밤색 머리에 화환으로 엮여 사랑을 거들어주고 어리고 풋풋해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을 때는 펄펄 끓는 냄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고귀한 여주인의 말을 전한다. 이윽고 세러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카드를 마저 써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들레 꿈이 남긴 어렴풋한 황금빛 잔상에 잠긴 채 그녀는 잠시 마음과 영혼을 그 풀숲 오솔길에서
자신의 젊은 농부와 함께 두고서 멍하니 자판을 두드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맨해튼의 바위투성이 거리로 잽싸게 돌아왔고 타자기는 다시 파업 중인 회사의 운전사가 모는 자동차처럼 덜컹덜컹 튀어오르며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6시가 되자 종업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고 타이핑된 메뉴판을 가지고 돌아갔다. 세런은 식사를 하면서 한숨과 함께 민들레 요리를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위에 얹힌 그 달걀 장식까지도 함께였다. 한때의 사랑의 증표였던 환한 꽃이 이렇게 초라한 채소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처럼 그녀의 여름날 희망도 그렇게 시들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 사랑은 자기 자신을 양식 삼아 자란다지만 세로로서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처음 차린 영혼의 만찬을 장식했던 그 민들레를 차마 입에 댈 수가 없었다. 7시 30분이 되자 옆방의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다. 위층 방의 남자는 플루트로 A 음을 더듬어 찾고 있었다. 가스등은 조금 더 어두워졌다. 석탄을 실은 마차 세대가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축음기가 시샘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뒤뜰 울타리 위의 고양이들은 천천히 봉천 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런 신호들을 보고 세런은 이제 책을 읽을 시간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달에 가장 안 팔리는 책 수도원과 화롯가를 꺼내들고 트렁크 위에 2발을 올린 채 제라드와 함께 떠도는 여행에 빠져들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안주인이 문을 열러 나갔다. 세런은 곰에게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간 제라드와 드니를 그대로 둔 채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 당신도 그녀처럼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래층 복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세런은 책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자기 방문을 향해 뛰어나갔다. 1라운드는 곰이 압승으로 남겨둔 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세러가 계단 꼭대기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농부가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와 그녀를 거두어 안았다. 이삭죽기들에게는 단 한 톨도 남기지 않은 깔끔한 수확이었다. 왜 편지 안 했어요? 도대체 왜요? 세러가 외쳤다. 뉴욕은 꽤 큰 도시야. 월터 프랭클린이 말했다. 일주일 전에 자기 옛 주소로 찾아갔었지. 그런데 자기가 목요일에 떠났다고 하더군. 그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됐어. 적어도 금요일에 부르는 피했으니까. 그래도 그때부터 경찰까지 동원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자기를 찾고 다녔다고. 제가 편지 보냈어요. 세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 통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젊은 농부는 봄 같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에 옆에 있는 그 가정식 식당에 들렀어. 그가 말했다. 이맘때 무슨 풀이라도 한 접시 먹고 싶었거든. 누가 알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깔끔하게 타이핑된 메뉴판에 그런 게 있나 눈으로 축 훑어내려갔지. 양배추 아래쪽까지 보다가 의자를 뒤로 박차고 일어나서 주인을 불렀어. 그가 자기가 사는 곳을 알려줬지. 기억나요. 세러가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양배추 아래에 민들레가 있었지요. 자기 타자기가 찍어내는 그 비뚤배뚤한 대문자 W는 세상 어디서 봐도 알아볼 수 있어. 다른 글자들 위로 삐죽 튀어나오잖아. 프랭클린이 말했다. 어머, 민들레에는 W가 없는데요? 세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그 메뉴판을 꺼내 어떤 줄을 가리켰다. 세러는 그날 오후 자신이 가장 먼저 친 카드임을 알아보았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사방으로 번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풀밭에 그 꽃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 황금빛 꽃송이에 대한 끈질긴 기억이 그녀의 손가락을 엉뚱한 자판 위로 이끌었던 모양이었다. 붉은 양배추와 속을 채운 풋고추 사이에 이런 항목이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월터, 삶은 달걀을 곁들임, 심층 해설입니다. 문학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오 헨리가 그려낸 이 작은 이야기는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어떻게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3월이라는 계절의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봄은 희망과 재생을 상징하지만 소설 속의 봄은 아직 차가운 겨울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에 대한 묘사를 넘어 주인공 세러가 처한 고달픈 현실을 투영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무정한 바다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낡은 타작이 한 대뿐입니다. 작가는 그녀의 삶을 굴껍데기를 까는 행위에 비유하며 세상이라는 단단한 껍질 안에서 미끄럽고 차가운 알맹이를 겨우 얻어내는 고단한 노동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세러는 프리랜서 타자수로서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일상은 슐렌버그 식당의 메뉴판을 타이핑하는 일로 채워집니다. 식당 주인과의 거래를 통해 하루 3끼의 식사를 보장받는 그녀의 모습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주 값싸게 팔아야 하는 도시 빈민의 애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비루한 거래조차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습니다. 슐렌버그 식당의 메뉴판은 단순히 음식의 목록이 아니라 세러에게는 생명줄이며 식당 손님들에게는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 헨리가 가진 특유의 인간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을 비참하게만 그리지 않고 그 안에서 나름의 질서와 온기를 찾아내는 그의 통찰력은 독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세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리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그녀가 시골 농장에서 보낸 짧은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월터라는 청년과의 사랑은 삭막한 도시 생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며 민들레라는 소박한 꽃을 등장시킵니다. 민들레는 월터가 세러에게 씌워주었던 사랑의 관이자 그들이 봄이 오면 결혼하기로 했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온 세러에게 봄은 오직 달력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연인에게서는 소식이 없으며 그녀의 방은 외롭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마주한 메뉴판 속의 민들레 요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고귀한 기억이 식당의 저렴한 요리 재료로 전락해버린 순간, 세러가 느낀 그 성스러운 절망은 문학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묘사됩니다. 타작이 자판 위로 떨어지는 그녀의 눈물은 이 소설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메뉴를 타이핑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풀숲 오솔길로 달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기계와 인간, 그리고 운명이라는 키워드를 절묘하게 엮어냅니다. 세러가 사용하는 타자기는 특유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자 자판이 다른 글자들보다 위로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그 결함은 마치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계적 결함이 사랑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된다는 점은 이 작품이 가진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함이나 실수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세러의 실수는 그녀의 진심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통로가 됩니다. 민들레라는 글자를 치려던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두드린 것은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메뉴판을 보고 그녀를 찾아낸 월터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아주 작은 흔적만으로도 그 존재를 알아채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타자수가 있고 수많은 메뉴판이 있겠지만 월터는 오직 세러만이 낼 수 있는 그 서툰 타자의 흔적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깊이 각인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결말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은 앞서 쌓아온 슬픔과 고독을 단숨에 씻어내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차가운 유혹의 복도에서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온 월터의 모습은 생명력 넘치는 봄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재를 확인하며 사랑을 다시 확고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을 이어준 매개체가 다름 아닌 눈물 젖은 메뉴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계를 위해 두드려야 했던 그 차가운 기계가 결국은 사랑하는 이를 불러오는 전령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된 노동의 시간조차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또한 봄이라는 계절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봄은 달력의 숫자가 바뀌거나 꽃이 피는 시점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잃어버렸던 약속을 되찾으며 마음속에 온기가 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봄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러에게 그날의 저녁은 비록 밖은 춥고 바람이 불었을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을 것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오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가 되었고 삶은 달걀을 곁들인 민들레 요리는 그 어떤 일품 요리보다도 귀한 사랑의 만찬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삶의 작은 우연들이 엮어내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보게 됩니다. 오 헨리는 자칫 심파주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절제된 유머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다듬어내어 보편적인 감동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도시의 소시민들이 겪는 외로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러가 느꼈던 그 고립감과 슬픔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세상의 작은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러의 튀어나온 타자기 글자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진심 어린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3월의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듯 농담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가장 완벽한 3월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메마르고 형식적인 시작이 아니라 눈물과 웃음 그리고 기적이 뒤섞인 생동감 넘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난 후 우리는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매일 보는 식단표, 낡은 가구 소리, 혹은 누군가의 서툰 손글씨까지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과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은 진심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이 차갑고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정성껏 두드린 삶의 기록들은 누군가에게 가다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세러의 눈물이 번진 메뉴판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고된 일상도 사랑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 헨리가 선물한 이 짧은 봄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 영혼의 따뜻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우리 곁에 다가온 민들레 꽃송이처럼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은은한 향기와 황금빛 온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문학적 완성도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군더더기 없는 구성과 명확한 주제의식을 보여줍니다. 도입부에서의 위트 있는 전개와 중반부의 감성적인 묘사,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단편 소설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민들레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슬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하나로 엮어낸 구성은 탁월합니다. 식물이라는 생명체가 메뉴판이라는 무생물의 종이 위에서 이름으로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개체로 진화하는 과정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세로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올 기적 같은 순간을 믿고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낡은 타자기뿐이라 할지라도 그 자판 하나하나에 내 진심을 담아 두드린다면 우리 삶의 메뉴판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작품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찬가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그리움과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자기가 컴퓨터로 바뀌고 메뉴판이 디지털 화면으로 변했을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어야 함을 이 작품은 조용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세라와 월터의 재회는 단순히 두 연인의 만남을 넘어 차가운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승리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변함없는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로의 메뉴판처럼 소중한 누군가를 향한 진심이 새겨져 있기를 바라며 이 따뜻한 봄의 기록을 마칩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봄의 일품 요리는 표면적으로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피어난 우연한 재회와 사랑의 기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실존적 고독과 결핍 그리고 무의식이 발현되는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세러가 처한 상황은 현대인의 고립감과 맞닿아 있으며 그녀의 심리 변화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정서적 구원을 향한 갈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작가는 세러를 메뉴판 앞에서 울고 있는 인물로 설정하며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복합적인 심리 상태의 분출입니다. 그녀는 타작이라는 기계적 도구를 통해 이 지구라는 단단한 조개를 까려고 시도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타자기는 그녀의 생존 수단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지만 동시에 그녀를 고립시키는 벽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러는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자아의 방어 기제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슐렌버그 식당과 맺은 거래, 즉 노동의 대가로 식사를 제공받는 행위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중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처절한 적응 방식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기계적인 반복 작업 속에 자신을 매몰시킴으로써 외부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고립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봄이라는 계절적 변화는 그녀의 억압된 무의식을 자극하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달력이 봄이 왔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뉴욕은 여전히 겨울의 냉혹함 속에 머물러 있다는 괴리는 세러의 내면에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녀의 방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담벼락은 폐쇄적인 현실을 상징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벽을 뚫고 지나간 여름의 기억, 즉 월터 프랭클린과의 사랑이 가득했던 써니브룩 농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월터와의 추억은 세러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심리적 도피처이자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서사입니다. 특히 민들레 꽃과는 그녀에게 있어 자존감의 상징이자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증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민들레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순수함과 풍요로움의 아키타입이며 이는 도시의 회색빛 일상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녀가 타자기 앞에 앉아 메뉴판을 작성하는 행위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상실감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갈등의 정점은 메뉴판 초안에서 민들레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식재료로서의 민들레는 그녀에게 있어 사랑의 성물을 세속적인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모욕이자 트라우마의 재현입니다.
슐렌버그 식당의 손님들에게는 그저 한 접시의 채소 요리에 불과한 것이 세러에게는 월터와의 약속이자 봄의 정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의 충돌은 그녀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녀가 타자기 위에서 흘리는 눈물은 억압되었던 그리움과 편지가 오지 않는 현재의 불안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 복합적으로 섞인 카타르시스적 표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의 무의식이 선택한 실수, 즉 프로이트가 말한 실착행위입니다. 그녀는 민들레라고 써야 할 자리에 내 사랑하는 월터라고 타이핑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억압된 소망이 의식의 검열을 뚫고 표출된 강력한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뇌의 의도적인 지시를 벗어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대상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아가 더 이상 고립을 견딜 수 없음을 선언하는 비명이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구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월터 프랭클린과의 관계는 세러에게 있어 단순한 연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월터는 현대적인 농업가로 묘사되며 이는 과거의 향수와 미래의 합리성을 동시에 지닌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세러가 도시에서 겪는 익명성과 소외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적 표상입니다. 두 사람이 봄의 첫 기색이 비치는 날 결혼하기로 한 약속은 세러에게 있어 시간의 흐름을 견디게 하는 희망의 닷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동안 소식이 끊긴 상태는 그녀에게 유기 불안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녀가 식사를 하며 민들레 요리를 한쪽으로 밀어두는 행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채웠던 사랑의 기억이 현실의 초라한 나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며 이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자존심의 발로입니다. 한편 월터가 그녀를 찾는 과정 또한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경찰을 동원하는 등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를 세러에게 인도한 것은 그녀의 무의식이 남긴 흔적, 즉 비뚤배뚤하게 튀어나온 대문자 W였습니다. 이 W라는 글자는 세러의 타자기가 가진 결함이지만 월터에게는 그녀만의 고유한 지문이자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표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결핍이 오히려 존재를 증명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서투른 타자 실력과 기계의 결함이 합쳐져 만들어낸 독특한 흔적은 거대한 도시의 표준화된 문서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를 구별해냈습니다. 월터가 메뉴판에서 내 사랑하는 월터를 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식당의 메뉴가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연서로 직관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심리적 주파수가 여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사랑의 감각적 예민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소설의 결말에서 이루어지는 재회는 단절되었던 관계의 복구이자 파편화되었던 세러의 자아가 다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녀가 계단 꼭대기에서 월터의 품에 안기는 장면은 불안의 종결과 심리적 안전기지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의 전반을 흐르는 갈등 구조는 개인의 내면적 욕망과 냉혹한 사회적 환경 사이의 충돌입니다. 세러는 뉴욕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서 부품처럼 소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 간직된 봄에 대한 기억과 무의식적인 사랑의 힘이 그녀를 기계적 실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작가 오 헨리는 이를 위트와 감성을 섞어 서술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 소외에 대한 깊은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세러가 읽던 소설 수도원과 화롯가에서 주인공이 곰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은 당시 세러가 느끼던 심리적 압박감을 투사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월터가 나타남으로써 그녀는 가상의 서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작품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한 동기가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흘린 눈물과 실수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가장 진실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러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은 외부의 날씨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심리적 진실이 이 일품요리 같은 소설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메뉴판이라는 소재는 세러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타인을 위해 음식을 정돈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정돈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슐렘버그 식당의 주인과 맺은 거래는 그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계약 관계였으나 그 계약의 틀 안에서 그녀가 저지른 사랑의 실수는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든 인간성의 승리입니다. 그녀의 트라우마였던 소외와 가난은 월터라는 구심점을 통해 치유되며 이는 한 개인의 심리적 외상이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작가가 도입부에서 3월의 어느 날이라는 진부한 시작을 경계한 것은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보다 깊은 심리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비범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포착해낸 작가의 시선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러의 눈물이 번진 메뉴판 모서리는 그녀의 진심이 머물렀던 자리이며 그 자국이야말로 그 어떤 유려한 문장보다 강력한 심리적 호소력을 지닙니다. 결국 봄의 일품요리는 차가운 도시의 논리가 따뜻한 인간의 심장 소리에 굴복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심리 드라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오 헨리의 봄의 일품요리가 선사하는 따스한 위로와 기적 같은 사랑의 여운을 이어가고 싶은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작품은 단연 같은 작가의 대표작인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두 작품은 모두 궁핍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창출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봄의 일품요리에서 세러의 오타가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 재회를 이끌어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에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 서로의 보물을 위한 선물을 사는 델라와 짐의 어긋난 선택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사랑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두 소설 모두 오 헨리 특유의 따뜻한 유머와 반전이 돋보이며 도시의 소외된 계층이 지닌 인간 존엄성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특히 물질적 빈곤이 정신적 풍요를 꺾을 수 없다는 낙관주의적 세계관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정서적 울림을 줄 것입니다. 또한 봄의 일품요리에서 느껴지는 계절적 감수성과 희망의 상징성을 깊이 있게 음미하고 싶다면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을 추천합니다. 이 소설은 비록 아동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성인 독자들에게도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훌륭한 고전입니다. 차가운 겨울 같은 마음을 가진 소녀 메리가 숨겨진 화원을 발견하고 가꾸며 스스로의 내면과 주변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세러가 척박한 도시에서 마음속 농장을 그리워하며 봄을 기다리는 심경과 일맥상통합니다. 비밀의 화원에서 식물이 자라나듯 세러의 사랑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자연의 순리와 생명력이 인간의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됨을 강조합니다. 민들레 꽃관과 비밀의 화원의 장미들은 모두 시들지 않는 희망의 메타포로 작용하여 독자의 가슴에 초록빛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고독과 여성의 자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다룬 소설로는 캐서린 맨스필드의 미스 브리를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품은 봄의 일품요리와는 조금 다른 결의 서늘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도시 생활자의 고립된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짝이 됩니다. 미스 브릴이 공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자신을 연극의 주인공으로 상상하는 모습은 세러가 타자기 앞에서 과거의 농장을 그리워하며 상상에 빠지는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다만 미스 브릴이 현실의 차가운 냉대에 상처받는 고독한 영혼을 그렸다면 오 헨리의 소설은 그 고독을 넘어선 만남의 기쁨을 다룹니다. 두 작품을 대조해 읽으면 도시라는 공간이 개인의 내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고독을 견디게 하는 판타지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천작들은 모두 봄의 일품요리가 가진 서정적인 분위기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간의 고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 함께 읽기에 더없이 훌륭한 작품들입니다.